시청자,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제4차 온라인 복지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장 강민지입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복지포럼을 주관하는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주제 발표자 왕십리 도선동 노인복지센터 김남용 센터장님, 토론회 자장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손용민 관장님과 함께 토론자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김현진 부장님,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최중원 부장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오단희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복지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포럼의 자료집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복지재단에서는 김포시 정책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의 복지시설과 함께 복지 협력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저희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총 2부로 운영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김포시 노인 맞춤 돌봄 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제4차 온라인 복지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주 뜻깊은 온라인 포럼을 재단과 함께 협력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내용과 이런 토론에 대한 내용까지 합쳐서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복지재단은 김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4차례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의 포럼까지 하게 되면요. 재단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복지 포럼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김포에는 에서 처음으로 생긴 복지관이고 또 김포의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그런 산 증인이지요. 그런 복지관에서 저희 재단과 함께 협력 연구를 해주신 우리 이문경 관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책임연구원으로 전 관장님이시죠. 우리 김남용 왕십리 도선동 노인복지센터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도 여러 토론자분들이 부천에서 또 고향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토론하시주시는 토론자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은 물론 저희 정책개발 TF팀 연구원들하고의 어떤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시설기관장님과 함께 협력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 그 기관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떠한 결과를 나올 것인지에 대한 도출까지도 상세하게 좀 저희가 파트너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그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노인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단에서도 내년에도 더 좀 나은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모든 일정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오단희 교수님과 또 여러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이병우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는 김포시 노인 맞춤 돌봄 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전 관장님이시며 현재는 왕십리 도선동 노인복지센터장님으로 계신 김남용 센터장님께서 책임 연구원으로 함께해 주셨고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문경 관장님과 부장, 과장이 공동연구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럼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센터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남용입니다. 오늘 김포복지재단 벌써 네 번째네요. 온라인 복지 포럼이 있고요. 저희 김포시의 노인 맞춤 돌봄 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갖고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범위 안에서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공된 그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첫 번째 주제 하시고 계시다시피 연구에 대한 필요성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17.8%로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 연장과 돌봄 수요라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복지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돌봄이라는 용어에서는 이제는 특정 대상이나 계층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의 대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설, 병원에서의 돌봄이 아닌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평소 생활하고 계시는 공간에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현장에 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2006년도부터 김포노인복지관 사례만 보면 제가노인 돌봄이라는 용어를 갖고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재가복지 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2020년에 노인 돌봄과 관련돼서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6개 사업, 이것들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해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을 넘어서 우리 김포시에도 이런 사업들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우리 지역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돌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에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를 좀 제공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자 해서 연구의 필요성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적 배경은 역시 이제 정책 사업이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은 표로 간단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독거 노인, 그 다음에 등급 외,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되어서 나름별로 돌봄 기본, 그 다음에 독거 노인 자립 지원, 친구 만들기, 단기 가사, 돌봄 종합, 그 다음에 장기 요양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들의 각 사업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 주체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성격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도적 또는 예산적, 행정적 구분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공되어 있는 자료의 1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 전, 후, 그러니까 즉 2020년부터 사업이 실행이 됐으니까 19년과의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업 종류가 6가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이라는 측면을 갖고 다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체계고요.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 기관도 각 영역별로 조금씩 주체가 달랐던 것을 이제는 좀 책임 기관이라는,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김포시 전체에서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대상 노인의 폭도 더 넓게 돼서 저소득 및 돌봄 필요 노인으로 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산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고요. 제공 방식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단순하게 안부와 가사 지원 중심에서 욕구별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후 19페이지 이하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원고 내용 중심으로 보면 서비스의 목적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책 사업의 첫 번째 사안이기 때문에 쭉 한번 기술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이 유지 및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는 돌봄 필요도에 따라서 이 군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점 돌봄 군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가 큰 대상,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일반 돌봄 군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의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화 서비스, 별도의 집중적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후에 돌봄 서비스의 관리 체계나 제공 절차와 서비스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로 가서 이제 본론이죠.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대상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권역과 북부 권역으로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김포의 12개 권역 중에 7가지 권역, 고천, 김포 본동, 장기 본동, 사우, 풍무, 장기, 구례, 마산, 운양을 담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 기본 서비스하고 종합 서비스를 묶어서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 계획에 의해서 당초 배정됐던 총 대상자 예상수는 543명이었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약 310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수행 인력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경기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배정 인원은 3,569명. 그 중에서 저희 쪽에 김포시 노인복지관에 배정받은 인원은 30명. 그러니까 초창기 설계되어 있는 노인 인구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필요 충족한 인원이 3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줄어들어서 21명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의 필요도에 따라서 조금 중점 또는 일반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 한 명당 약
14.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포시 노인복지관 2019년도에 변화되는 정책 사업에 의해서 이게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공모에 신청을 19년도에 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7가지 권역 남부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뭐 저도 마스크 쓰고 있고요. 코로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그 다음에 제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2월의 초기에 1월 발생 이후에 저희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기 발굴, 홍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로 올라가고 조금씩 낮춰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이제 목적부터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연구의 목적은 김포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됐는가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지원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서비스 외적으로 또 본인이 또는 서비스 내용 중에 선호도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 돌봄 정도, 대상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대상자 중심으로도 있지만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주체인 우리 생활지원사들 그들을 또 대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점검을 해서 향후에 김포시 노인복지관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북부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또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노인 더하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아동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돌봄 체계를 우리 김포시라는 우리 시군 범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적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은 김포시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31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생활지원사죠. 2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수행 인력은 1차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설문조사 이후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다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해서 시설장에 직접 1대1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0월 19일, 뭐 11월 초까지도 좀 다소 좀 시간이 좀 촉박했지만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조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지 구성은 여기 표 3-1에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 부분에서 일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서비스 만족도 및 선호도, 자원에 대한 부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 다음에 수행 인력에서는 근로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자료를 저희가 설문지를 질문사항을 구성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뭐 회수해서 저희가 가능한 것들만 좀 값을 정해서 SPS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빈도 분석을 기본적으로 했고 변수 관여 확인해서 교차, 독립검정 방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의 내용 외적으로도 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상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지필로서만 답을 끄집어내는 데는 좀 조사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1대1 면접을 통해서 질적조사 부분을 일정 부분 또 범주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한계는 역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범사업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감염병이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간중간 대면 및 비대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가고 있었던 부분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사 연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연구 결과 내용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5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을 5장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일반 현황과 관련돼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연령대로 봤을 때 80대가 166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에 54.8%, 90대가 18명, 5.9%. 그러니까 이제 8, 90대를 합치면 이제 60%대가 넘어가는. 결론은 이제 후기고령에 대한 어르신 비율이 상당히 높다. 성별은 남성 어르신보다 여성 어르신이 83.2%로 높다라는 조사 결과고요. 교육 수준은 초중, 초졸이죠. 이하가 207명, 68.3%. 종교는 기독교가 110명으로 3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 형태로는 노인 1인 가구가 전체 대상자의 94.4%, 286명으로 나타났고요.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48.5%, 단독주택이 11.9%,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주거 이 형태에 따라서 자가, 기타 뭐 이렇게도 조사가 됐는데 좀 더 왜냐하면 이 돌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의 관계, 그다음 지역사회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주거 형태에서 이분이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지가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조사를 향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의 자격 유형은 57.1%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33%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돌봄 대상자가 92.4%, 중점은 23분, 7.6%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현황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이 값을 중심으로 연령이 후기고령에 가깝고 그러니까 주로 성별로는 여성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주거 형태는 아파트지만 아파트보다 더 열악한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주거 형태에서 독립적으로 1인 단독 가구를 생활하고 있는 분들, 학력은 초절, 이런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향후에 저희가 결론 및 재원 쪽에서 얘기하는 어르신들의 인식 전환이나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에 대한 욕구별 선호도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그 상황별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사료가 됐습니다. 서비스 제공 관련돼서는 총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11개의 항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안전안부 정보 제공, 생활 안전 점검이 주로 가장 많은 대상자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물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전체의 74.3%로 주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위에 4가지 서비스, 안전안부, 정보 제공, 생활안전, 그 다음에 후원물품 지원 서비스의 대상군이 특별한 구분 없이 일반, 중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율도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황 외적인 욕구 및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외출동의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율은 전체 제공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총량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4개의 제공 서비스는 199명의 65.7%, 그 다음에 중점 대상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3개로 해서 72명, 72%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5점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가장 많은
부분은 안전, 안부 확인 서비스,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어르신들이 281명, 총 비율로 보면 92.7%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요. 정보 제공 서비스가 263명, 87.4%, 그 다음에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가 262명, 86.8%, 후원 물품 지원 서비스가 173명, 76.8%,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제공 서비스가 주는 외출 동행 서비스에서는 15명 대상 중에 13분이 비율로는 86.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식사 관리 서비스도 15명 중에 12명 80%가, 청소 관리 서비스는 23명 중 22명 95.7%, 생계 지원 서비스가 6명 중에 5분, 주거 환경 서비스는 1명이 받으셨는데 그분은 좀 불만족하다고 응답을 하셨고,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해결되지 않은 주관적 의견이지만 그래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연계 지원 서비스는 전체 2명 중에 1분이 불만족. 그 내용은 서비스 양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마지막 건강보조 지원 서비스는 13명의 응답자 중에서 7명이 5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으로 좀 높게 나온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공받는 서비스의 만족도 외에 선호도를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1순위, 3순위를 확인한 결과 안전, 안부 확인 서비스가 247명으로, 그러니까 그 개수죠. 27.4% 가장 높았고, 후원 물품 지원 서비스가 184,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서비스가 94.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욕구가 만족도도 높았고 선호도도 아직까지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공받는 서비스와 선호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현 상황에서 만족도는 높고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충족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인 확대가 또 향후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느냐, 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체 303명 중 267명이 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및 비공식적 돌봄 체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쭤봤을 때 전체 302명 중에 93.4%가 공식 및 또는 비공식 돌봄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로 가족이 49.8%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웃, 보건소,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안부 확인, 그 다음에 복지기관을 통해서는 식사 지원, 행정복지센터 분여회, 적십자 봉사센터를 통해서는 경제적 지원, 후원 쪽이겠죠. 보건소에서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빈도는 가족 이웃 복지시설의 주 1회,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종교시설 적십자교육 월 1회, 분여회, 봉사단체 보건소도 월 1회 또는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제공받는 이 사업 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전체 303명 중에 75명이 현재 삶에 약간 불만족, 그 다음에 68명이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68명은 또 상당히 만족, 62명은 상당히 불만족. 이 비율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만족에 대한 측면과 불만족, 그러니까 만족에 대한 측면과 불만족에 대한 부분이 46.9, 49.8%라는 비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율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련돼서는 중간 정도의 부분밖에 없다는 것은 이른바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삶의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큰 영향의 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고민거리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우리가 좀 향후에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들이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총 21명으로 성별은 전부 다 여성분이었고요. 연령대는 50대가 13명, 40대가 8명 정도로 좀 이렇게 중년층이 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참여자. 여기서의 1년 이상은 동일 서비스죠. 그 전에 있었던 노인돌봄 기본 또는 종합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6명이고 나머지 15명은 전부 다 본사업에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자격증에 대한 소지 비율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율이 72.4%가 두 가지 자격을 다 갖고 준비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비율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 통계 수치에 대한 의미는 과거랑 달리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보다도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하나 이상을 취득을 해서 사업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그다음 향후의 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올렸을 때 사업의 질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 활동하셨던 근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급여 만족도가 38.1%가 8명이 불만족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 통신, 중식 등의 수당. 이 부분은 이제 또 이분들이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또는 같이 자격을 공부하신 분들이 타 시군에 있을 때 동일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주체 또는 그 해당 시군에서 플러스 알파로 주는 또 요인들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료가 되고요. 시간과 관련돼서는 9명이 만족했고 4명이 불만족. 만족 사유는 1가정 양립을 할 수 있다. 시간을 좀 다소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불만족으로는 대상자의 불규칙한 일정 변경 또는 원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타시군과 달리 이렇게 도시 유형 형태가 약간 좀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남부지역 권역으로 나눴다고는 치지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의 만약에 A라는 그 생활지원사 그분의 대상자가 만약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 동일한 날짜에 만약에 욕구 서비스에 연결됐을 때는 소모되는 거리적 조건도 고려가 또 됐던 것 같습니다. 강도에 있어서는 근로 강도에 대해서는 14명이 보통 5명은 불만족. 그 사유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 요거는 이제 약정된 또는 제공되고자 하는 그 서비스 외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아마 그거는 본 사업이 먼저 올해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과거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본 사업에 최초로 연결됐을 때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니까 약간의 가사, 약간의 뭐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충분 이해도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도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뒤쪽에 재원 쪽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관련돼서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뭐 유사한 내용인데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가 또 마찬가지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맞춤 광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좀 마찬가지로 전산도 이제 첫 번째 하다 보니 전산에 대한 익숙기에 대한 정도, 시스템이 불안정한 정도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어려움으로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직무 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는 17명이 도움이 된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의사소통과 관련돼서는 13명이 좀 불만족스럽다. 그 사유는 담당 사회복지사죠. 잦은 변경,
그 퇴직 이후에 새로 뽑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이 주 이유였습니다. 기타 근로조건은 스트레스 평균이 10점 중 4.86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1년간 올해죠. 그러니까 사직 및 이직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한 명이 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사직 및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 그 요인이 된다면 결국은 급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뭐 크게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30% 정도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근로 강도가 25% 정도, 의사소통이 20%, 장래성 15% 정도가 만약에 사직 및 이직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이죠. 모집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업이 그 전에 있었던 돌봄, 기본 또는 종합 서비스보다 자격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약간 저소득 또는 중산층의 경증 노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는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서비스 배정 대상자 수가 543명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절반 약간 넘는 300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뭐 홍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홍보라는 측면이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그 홍보라는 측면을 다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정부 정책 사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그 주체가 책임지는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행정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 전달 체계에 이런 사업들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돼서 그 전달된 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촘촘하게 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의미가 있느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티 케어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첫 번째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이 노인 중에 맞춤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계획 대비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사유를 들여다봤더니 개별 신청한 스타기관이 홍보를 다 전담하고 사업도 수행해야 되고 뽑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 지역사회에 있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 조직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이 사업이 1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1년이 안 돼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19라는 게 있어서 과연 이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우리가 말할 정도가 좀 빠른 게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 속에서 어쨌든 몇 개월 이상 어르신들은 지역사회 내 거주지 중심으로 생존하고 계시고 이 상황이 이 팬데믹이 더 만약에 내년 뭐 상반기까지 정부 정책과 백신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집단적 면역이 적용되는 내년 가을 이 정도 흐름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그냥 손 내려놓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타냈던 이 결과값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다소 미약하지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고민 정도에는 같은 수행기관인 북부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도 함께 그 다음 주무부처인 노인장애인과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의 명확한 기준 수립 및 대상자의 사업 이해도 향상. 이게 이제 아까도 나왔던 서비스 이용 주체인 생활지원사들의 고민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고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에서는 셀프 케어라는 그런 용어를 지금 새롭게 하나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기능을 스스로가 더 개발해서 더 기능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 서비스는 예방 및 보완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원사들과를 통해서 내가 이 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나눈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어떤 우리 안의 사회 서비스 시장으로 보면 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줘야 되는 이런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어떤 그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행 인력, 그 다음에 담당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관리자, 이런 모든 분들이 이 개념이 뭐 정말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이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주체들이 먼저, 뭐 약간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맛을 봐야겠죠. 맛을 보고 그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그 노인의 아까 앞에 있는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주거 형태, 학력과 맞춰서 이런 개념을 보다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설명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좀 큰 숙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버리지 않고 같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앞쪽에서 나온 것처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이런 것들이 그럼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은 제가 추론하기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럼 결국은 뭐냐? 지역사회의 탄력성을 부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을 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식적, 비공식적 전달 체계 쪽에서 나왔던 뭐 분여회나 그다음 뭐 종교단체나 마을 조직이나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각 사례별로 촘촘하게 좀 사례를 뽑아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 동중심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전파시키면서 행정복지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 중에도 읍면동보장협의체 주민, 그 다음에 시민자치위원 이런 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함께 자원을 좀 몰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접근할 때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저기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 노인과 관련돼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복지관이, 그 다음에 또 기타 돌봄에서는 종합복지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동 안에서 어떻게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 좀 레벨을 좀 올려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중요한 게 서비스의 결국은 만족도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주체가 되는 생활지원사들, 그 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 만족도가 85%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연간 계획이라는 게 시계열상의 1월에 언제 2월에 이게 아니라 혹여나 중간에 잦은 이직 또는 교체로 인했을 때 처음에 경력이 아닌 분들에게는 어떤 교육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경력 이상이 됐을 땐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하나의 매뉴얼처럼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계약적인 방식, 공식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 어르신들도 보다
주관적인 어떤 요구를 스스로가 좀 통제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뭐 가능하다면 우리 뭐 보험 뭐 설계할 때도 은박지에 빳빳하게 예쁜 종이로 해서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보험 증서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것도 좀 그렇게 좀 퀄리티 있고 서로 좀 책임질 수 있는 양쪽의 쌍방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규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만들면 향후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우인데 사실은 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측면으로 보면 이게 높으냐 낮으냐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 제한적으로만 보면 본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본 사업의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보면 이 정부 정책 사업이거든요. 로컬이나 지역에서 임의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 정책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왜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천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이게 참 늘 부족할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에 대해서 여기에는 좀 기재는 안 했는데요.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계약관계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우와 내용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행정과 계약관계를 좀 고용관계를 일정 부분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행정이 고용관계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이른바 상위법이라고 하죠. 근로노동법과 관련된 건 다 준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관 전달 체계가 고용관계를 수립해서 실제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정부가 입법화하고 승인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장 전체 정부가 이런 전달 체계를 사회서비스원이 100% 가지고 갈 게 아니라면 주체별로 나눠서 고용과 처우를 또 김포 안에서 남부 북부의 처우가 달라지게 만들지 말고 적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고용과 처우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계약하는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초 원고 탈구 이후에 브랜드 많이 좀 고민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됐을 때 결국은 지역적인 뭐 간단한 교통비 수당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표현하기 좀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고용관계의 불안성, 미래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그냥 분절적으로 표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안에서는 고민해야 될 게 그들과의 소통, 그들과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결과에도 나왔지만 전담 사회복지사가 2명이 서로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을 해서도 안 되고 동일하게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별도의 팀으로 둬서 그 조직체계 안에 두지 말고 보다 상위 팀장 또는 과장, 부장, 관장들이 좀 정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경청해 볼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고민이 우리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동일한 주체인 북부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죠. 이렇게 서로 그 다음에 시가 출자 출연한 김포복지재단도 기본적인 DB 또는 처우 더 큰 의미는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마중물이 되는 사업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김포시 안에서 좋은 경험에 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노인 맞춤 돌봄 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발제해 주신 김남용 왕십리 도선동 노인복지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김포시 노인맞춤 돌봄센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는 고양시 대학노인종합복지관의 김현진 부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토론 자료는 부천시 소사노인종합복지관의 최종원 부장님께서 해주시고 끝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오다니 교수님께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은 15분 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해당되는 대상자와 돌봄 인력, 그에 따른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자원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자의 복지관 내에서 실시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의 김현진 부장님께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의 김현진 부장입니다.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실시되었고 또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행할 때 좀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들이 대체로 기존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진행을 해보았지만 또 유사 서비스 6개, 특히 돌봄 종합 서비스가 추가로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천과 더불어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신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오늘 같은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포노인복지관의 연구 내용은 대상 노인과 수행 인력의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현장과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포노인복지관에서 제언하신 부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 또한 모두 적극 동의하며 또 제 토론 내용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 또 고양시 특히 고양시 대화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해왔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을 6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양시 맞춤 돌봄 서비스 현황입니다. 저희는 108만 인구의 고양시는 13개의 수행기관에서 전담 사회복지사 19명, 생활지원사 244명, 그리고 돌봄노인 2,728명을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시에서 2020년 10월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 대면 또는 전화로 조사하였고 총 응답자 수는 2,494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포노인복지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좀 유사한데요.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안전 및 안부 확인 서비스로 74.4%가 응답하였고요. 또 만족도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중점 돌봄군 사업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85.8%. 사실은 만족도 85.8%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그 중에서는 가장 낮은 퍼센트였고요. 그 외에 안전확인, 생활교육, 또 서비스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90% 이상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행 기간에 대한 평가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모두 95% 이상 만족하고 계셨고요. 또 세 번째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 외로움과 불안이 줄고 복지 혜택이 높아졌다는 질문은 80% 이상 그렇다라고 응답하셨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질문에 77.2%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유할 부분은 저희가 2020년 고양시와
또 고양시에는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 대화노인복지관과 일산 덕양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3개 노인복지관과 또 시정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 생활 변화 내용 중에서 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의 우울감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또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또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 개요를 보시면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에 이미 한번 저희가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 793명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 검사를 진행을 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4월 15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793명 대상으로 전화 서비스, 전화 조사로 우울감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재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양시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였고요.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6가지 제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각적 접근입니다. 김포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발굴 비율이 57.1%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지관도 지금 현재 65%이고 또 고양시 평균 13개 수행기관의 평균도 6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에 대한 과제는 아마 김포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기관에서의 공동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발표자분께서 김남용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극적인 사업 안내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홍보와 더불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속적인 공익 광고를 좀 방영해 주셨으면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외자라든지 또는 탈락자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을 제공하는 부분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의 독거노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좀 이거는 코로나가 좀 나아질 때겠죠? 네, 가가호 방문해서 대상자의 발굴에 대한 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자원 연계 확대인데요. 앞서 제가 시정연구원과 노인복지관이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맞춤 돌봄 대상자 우울감이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원래 저희 연구진들이 애초에 연구 가설은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감이 높아지겠지라는 추측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실무자들과 원인에 대해서 좀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안부 확인이 저희가 주 5일로 더 강화 확대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품이 기존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품을 지급하다 보니 대상자분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고 또 이로 인해서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또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여성 또 연령이 높은 분들을 타겟으로 더욱더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또 자원 연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대면 ICT를 활용한 안부 확인 방안 모색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서비스가 축소되었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95% 이상 유선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파악하는 목소리만으로만 그분의 안부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수행 인력도 장기간 대면으로만 안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영상통화를 활용하여서 화면으로 대상자 얼굴과 또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집안 상황들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와 수행 인력 간의 정서적 교감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또 데이터 지원, 스마트폰 지원이 필요하고 대상자에게 영상 통화 방법도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정부에서 올 6월에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또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통신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기업, 또 저희 수행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이 또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IoT 센서를 활용한 AI 돌봄 로봇, 그리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 활성화도 지금 저희 기관에도 한 51대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행 인력에게도 전용 스마트 기기를 지급해서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통신비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비대면 1대1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이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르게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 또 셀프케어 개념을 도입해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 활용하는 부분들, 또 개인 맞춤형 사회 참여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상자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또 진행사항 등을 함께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텃밭 가꾸기, 이제 집 안에서 텃밭을 가꾸는 부분들, 또 콩나물 키우기, 레시피로 요리 만들기, 감사 편지 쓰기, 치매 예방 학습지 지원 등 같은 좀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또 대상자들이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수행 인력과 소통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고 또 교류를 증대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라는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되고 또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매뉴얼로 발간 배포해서 기관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복지관 사례관리 통합 조정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와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가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이 224명에서 288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또 16명의 생활지원사 업무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또 난이도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전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여전히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과 업무 지속성이 낮고 정규직에 비해 급여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복지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서 대상자를 포괄 관리하고 그리고 전담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시급한 사례 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복지관 사례관리팀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도시락, 무료급식, 밑반찬 또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담당자도 사례관리팀으로 통합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증원과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의 이원화입니다. 앞에서 김남영 관장님께서 이제 탈고 후에 생각이 들어서 발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2020년에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 중 하나가 노무 관련 문제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행기관과 법인에서
고용보험료율, 장애인 의무고용률, 노무 관련 부담감이 상승되었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 직원이 23명인데 노인 맞춤 돌봄 수행 인력이 35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노무, 인사, 회계 등 다각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행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수행 기간에 파견해주고 수행 기간은 수행 인력 활동 관리 또 대상자 관리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운영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현황과 또 관련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또 나름대로 6가지 제언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서도 적용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것들을 제언으로 좀 잘 건의를 드리고 또 정책이 반영되면서 좀 선순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2021년도 사업을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인 돌봄에 있어서 안전하긴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토론해 주셨고요. 노인 맞춤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소에 대한 것들도 제안해 주셨고, 기타 이원화에 따른 인력 구성, 행정에 대한 부분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부천시 소사노인 종합복지관의 최종원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최중원 부장입니다. 맞춤 돌봄 시행 1년 즈음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이번 연구 사업에 토론자로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진입해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가족 돌봄의 약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와 함께 돌봄의 문제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의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돌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맞춤 돌봄 서비스, 또 보건복지 전자체계 개편 등의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 1년, 다소 이른감이 있는 연구로 보여질 수 있지만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김포복지재단의 이번 연구는 맞춤 돌봄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무척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연구의 통계 자료와 정책적 제언에 대해 현장 실무자의 입장과 소사노인복지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돌봄 대상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에 보면 추진 주체별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서비스 제공 및 실적 관리, 안전, 안부 확인, 집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자의 사후 관리,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전담 사회복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업무 배정 조정, 대상자의 선정조사, 그리고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집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그리고 사업 추진 실적 관리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규 대상자의 발굴은 읍면동의 역할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 및 취약 노인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맞춤 돌봄 대상자 57.1%의 실적의 책임을 읍면동에게 돌리기 위해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읍면동의 담당 복지사들이 자신의 업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천시만 해도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마다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장기 요양 등급자나 40, 50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계해주는 동사무소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의 제언처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 일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업무 분장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맞춤 돌봄의 제공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근로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산노인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과 문항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질문 내용이 비슷한 문항만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만족도에서 김포노인의 경우는 52.4%가 만족을 표시하였고요. 서산노인의 복지관의 경우는 84.6%가 만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근로 강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김포노인은 9.5%가 만족한 반면에 서산노인은 80.3%가 만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위를 논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근로시간,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생활지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자료를 공유합니다. 맞춤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지원사의 근로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서도 제시했듯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통신비의 지급, 돌봄 대상자의 균등한 배분,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또 불편한 맞춤 강좌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근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종합공제보험의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안정된 정착과 수행기간 소속 종사자들의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과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보장은 빠져 있어서 대상자와 생활지원사를 위한 적절한 보장 내용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활지원사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를 기본 자격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익 캠페인 아줌마 노 요양보호사의 광고가 눈에 띕니다.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기관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역할이 수행기관만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입니다.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세상은 감염병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정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은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신없이 분주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도 다양한 시도를 하며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을 것이나 오늘은 소상노인복지관의 온택스 사업과 인지사업, 인지지원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약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마 다 비슷하게 올 한 해를 운영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식품 키트를 준비해 주면 생활지원사가 와서 그걸 어르신 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영양사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그것을 가지고 식품 키트와 함께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해서 같이 음식을 만든 작업을 약 10회기 이상 했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사업으로 문해 어르신들에게 한글 교육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글 강사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그 영상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원, 이거는 동복지협의체의 지원을 통해서 인지북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북도 사실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공하고 같이 하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주기만 해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그냥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생활지원사가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또 체크하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방역 프로그램은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콩나물 키트 다 하셨죠. 콩나물 키트와 함께 올해 11월, 12월에 물고기 키트를 제공했는데 이것 또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이 세상을 멈추게 하였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지만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현장은 눈코 뜰 새 없이 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토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돌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민관이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사회복지 초창기부터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지역사회 돌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며 오늘과 같은 연구와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연구와 민관 협력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협력, 네트워크의 본질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가치지향적인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보고회가 김포시 노인 맞춤 돌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춤형 돌봄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지역사회 내 민관의 협력, 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읍면동 역할에 대한 제안, 또 맞춤형 돌봄 생활관리사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말씀해 주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더욱더 토론이 진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오단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오단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제가 토론 많이 다니는데요. 뒤에 하면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앞에서도 이미 다 하신 얘기고 이래서 저는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에 관한 건데 제가 좀 일찍 와갖고 오늘 와갖고 사실 이 노인 맞춤형 돌봄을 설계한 복지부의 이상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 토론자님도 말씀하시고 발표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함으로써 우리 노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동안 노인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바라봤다면 그 대상화를 시켰다면 이제 주체화 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번 노인 맞춤형 돌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비스 그냥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노인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노인 돌봄 기본이 시군구에 하나씩 제공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시군구가 우리나라가 한 229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에서 1000개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뭐냐? 한 시군구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권역 쉽게 얘기해서 책임제죠. 지역별 읍면동 한 두세 군데를 묶어서 혹은 뭐 이렇게 책임제 형태로 노인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제공기관한테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설계되었고 세 번째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셀프 케어 얘기하고 셀프 매니지먼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움직이게 노인들을 만든다는 거죠. 예컨대 선물을 찾아가서 선물 제공하면서 몇 개 선물했다가 성과가 아니라 노인분들이 찾아와서 움직이게 만드는 걸로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문 같은 거 심사하면 대부분 이제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과정 학생한테는 박사과정 수준에 맞게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석사과정들은 석사과정 또 학술지 심사를 할 때는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게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아주 마이너리한 겁니다. 그 노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라는 게 이제 어떤 연구 틀이라는 게 있는데 연구의 한계점은 사실 제일 뒤에 나와야 됩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제일 뒤에 나와야 되고 또 연구의 목적은 제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 수정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연구의 틀에 맞게 해서 보고서가 좀 출간이 되면 우리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노인복지관에서 했던 작업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포복지재단이 어쨌든 김포에 있는 현장 기관이라고 하는 김포노인복지관과 이러한 복지 정책 협력 연구를 했다는데 굉장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론자로 와주신 고양시 죄송합니다. 고양시와 이제 부천시는 사실 저희가 많이 부러워했던 시였는데 어느덧 우리 김포시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김포시에 복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자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중앙정부에서 심사 같은 걸 하는데 많이들 김포시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포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사실 노인 맞춤형
돌봄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의 복지 전달 체계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뭐 불과 갑자기 변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수없이 논의됐던 과정에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가 선별적 복지 지난 지가 언젠데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거든요. 커뮤니티 케어도 그렇고 주민자치원 공공서비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굴하면 취약계층을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히고 복지의 대상을 그냥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복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발굴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저는 인식의 변화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복지가 대상 중심으로 하는 복지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안에서 결국에 그 대상분들은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 대상자분이 함께 어울리는 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중심으로 복지를 생각하고 서비스도 그렇고 서비스 체계도 그렇고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사연의 그 연차별계 그 매뉴얼을 봤더니 이제 예전에는 대상별로 이렇게 분과를 냈다면 올해부터 지역별로 분과를 또 될 수 있게 그렇게 매뉴얼에 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대상 중심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이제 좀 그런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많이 어려웠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하시고 앞으로도 향후에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대한 설명, 또 취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르신들 또 능동적 참여, 또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관, 또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역할,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책 변화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쳤고 원래는 포럼이면 실질적으로 질문과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 눈에 봤을 땐 7-7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그 김남영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좀 더 추가돼야 되는 내용 아니면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첨가돼야 되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다 굉장히 좋은 준비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하면서도 좀 그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표집되어 있는 내용과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의미가 더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이 경험을 어떻게 세부적 정책으로 행정을 설득하고 함께 나갈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원고 조사 방법에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보완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않으셨는데 이 토론이 끝나면 아마 종합 보고서 내용이 더 알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실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편집에 대한 그 연구 목적 및 그다음에 그
조사의 한계에 대한 그 부분은 컨트롤 X하고 컨트롤 V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기타 내용이 참 안타까운 게 개별적으로 수탁 전달 체계에 대한 신청 및 심사를 통해서 배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명에 의한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해야 되는 방식. 그러면서 어찌됐든 수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일단 책임을 맡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관이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이 70년대, 80년대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군 중심으로만 설계가 되고 광역 중심의 지원 체계는 없는지. 예컨대 우리가 흔히 법령에 의한 기본사업 중에 하나가 오다니 교수님도 계시지만 지역사회 보장에 관련된 것이 시군 중심으로 있었지 광역이 그 역할을 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경험적 근거가 있으면 이런 내용이 관련돼서도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노인 돌봄 이 체계와 시스템을 공유도 하고 집체 교육도 하고 차후에 대한 것을 또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향후에 뭐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든 한국노인복지관 협회든 아니면 또 오다니 교수님이 공동대표로 계신 보장협의체 전달책을 통해서 또 정책적으로 건의하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 출연한 우리 김포시 노인 복지관을 위해서 말씀을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포복지재단의 이병호 대표이사님도 와 계신데 이게 개별기관이 고민하는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에서 북부가 나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는 재단이 좀 더 나와주시고 주체가 되는 노인장애인과 그다음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그다음에 거기에 또 주민 조직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만났지만 향후에는 더 밀접하게 이런 돌봄 플러스 알파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할 수 있게 가칭 김포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도 저희는 고양시에 없고 부천시에는 없지만 김포시에는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좋은 의미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는 그래도 비용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우리 생활지도사 분들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관계자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토론하신 분들도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해서 오다니 교수님 와주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또 부드러운 이미지로 좌장해 주신 우리 또 손흥민 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적은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 맞춤형 돌봄 아까 발제시에 나왔는데 2020년 사회복지의 큰 변화는 돌봄 체계에 대한 구축입니다. 장애인, 아동, 뭐 거기에서 이제 그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인데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실현을 못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또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돌봄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맺은 말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